자, 40분인데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소방계획서 있잖아요. 소방계획서가 출제된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출제율이 90회 그리고 95회 122회 그리고 지금 여기입니다. 그죠? 사실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상태를 보면 지금 나오고자 하려면 좀 시간이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소방 계획서에 대한 어떤 작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그런데 뭐냐면 요번에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소방 설치에 관한 법률로 나눠졌잖아요. 화재 예방 및 안전 진단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이 소방 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면서 두 개가 첨부가 됐어요. 거기에 제 13항 있잖아요. 제 13인가 14 그 두 개가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소방 안전 관리에 대한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14 화재 발생 시 화재 경보 초기 소화 및 피난 유도 및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 이 두 개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바뀐 거지 법이 어떻게 보면 그 두 개가 더 14 이 소방계획서 중에서 뭐냐면 14항 하고 13 요 두 개가 또 첨부가 됐어요. 그래서 암기를 법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법이.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개수마다 딱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적어주는 게 막 15개 다까지 다 적어주는 게 맞고요. 자, 문제 2번은 이런 거잖아요. 단면적의 변화가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단면적의 변화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단면적의 변화는 어떻게 해요? 힘의 변화를 가져오죠. 힘의 변화를 가져오고 힘의 변화는 또 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전체적인 힘은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구역밖에 나눠져 있지 않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한 군데 하고요. 한 군데, 두 군데 요 영역하고요. 요 영역까지도 같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전체의 힘의 어떤 힘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F1과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줄어들면서 뭐냐면 반대쪽으로 가해지는 F2. 자, 원래는 이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 이렇게 흘러가면서 F1이라는 어떤 힘, 이쪽으로 가해지는, 이 단면에서 가해지는 힘, 반대쪽으로 가해지는 F2, 그리고 FX가 있죠. 자, FX가 뭐냐면, 보십시오. 이 부분들이 원래는 여기에 직각으로 가해지는 힘이 있죠. 그게 원래 F라는 힘이고, 이거 좀 확대할게요.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관점에서 요 힘이 뭐예요? F. 우리가 X축이 있고 Y축을 이야기를 하듯이요. 이거는 이제 FX 힘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크기에 대한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 축은 X에 대한 축이지만 단면적이 줄어들면서 반대쪽으로 가는 힘이니까 당연히 이 축의 X축이지만 반대쪽으로 가는 힘이 FX고 직각으로 수직으로 생기는 부분들이 FY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팩터 합이 뭐다고요? F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뭐예요? 요게 어떤 세타다고 그렇게 되면 F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F 코사인 세타만큼 생기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FX는 뭐냐면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뭐 어떻든 이런 데 빼고 있잖아요. 이 힘에 대한 부분들이 이 방향적으로 가해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V2만큼 V1이 생기는 거고 자 여기는 P1A1 그리고 여기서는 P2A2가 생기고 여기에 사실 대기압은 그냥 이 대기압이 거의 낮은 급으로 보고 기준에서 낮은 걸로 보고 그냥 이것을 제로로 놓고 보고 푸는 거죠. 그죠? 그리고
fx가 이렇게 가해졌고 그 반대쪽으로 가는 어떤 그 힘은 fx는 자 이거 fx는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fx가 되는 거죠. fx는 p1 a1에다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로 q v2 마이너스 v1 되는 거죠. 자 요거에다가 결국은 뭐예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는 거죠.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해서 감마분의 p1 그 다음에 z1 플러스 2g분의 v1 자승 그리고 감마분의 p2 z2 2g분의 v2 자승이고 자 이거 제로가 되는 부분들이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위치니까 위치에 대한 어떤 수도는 없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p1을 구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죠? p1 이거 감마분의 p1 넘어가게 되면 2g분의 v2 자승 마이너스 v1 자승이 되고 이거 넘어가게 되면 감마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자 요거 넣어서 푸는 거예요. 넣어서 푸는 겁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이제 큰 부분들을 먼저 잡으세요. 단면적의 변화는 힘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오더라. 운동량의 변화는 어떤 속도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이 운동량이 뭐예요? F는 ma에서 나오는 유도되는 식이에요. F는 ma에서 유도되는 식이고 그래서 힘의 변화, 예, 힘의 변화와 단면적의 변화는 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왔다. 요거 큰 그림에다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해서 집어넣어주게 되면 요 부분들이 유도가 되죠. 예, 산출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뭐냐면 등속법, 등압법, 그 다음에 정압제치덕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두 번을 물어봤고 그리고 한 번은 예 중에서 등압법은 95회만 물어봤네요. 등압법만 95회 물어봤고 자 그리고 이것은 세 개는 86회하고 110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유추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뭐냐면 등속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세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정압제치덕법만 가지고도 물어볼 수도 있어. 다음에는요. 안 그러면 또 뭐냐면 설계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설계 과정은 지금은 어떤 문제가 그런 트렌드잖아. 부속실 제한 설계의 어떤 설계 절차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덕트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떻든 이것은 별표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야. 세 번 나왔고 나올 때가 된 거지. 그걸 분석을 해보면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뭐냐면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봤잖아요. 이 구체적인 부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여기 범주 안에 들어가 있잖아. 이거 설계하는 구체적인 게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회의 용량을 결정하는 거죠. 회의 용량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회의 용량을 결정하고 회의 용량을 결정하려면 풍속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압력 정압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도 덕트의 크기도 결정해야 되는 것들고 그다음 지출구 흡입구의 위치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이런 것들 결정해서 결국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고 자, 이 부분들을 받으시면 되고 자, 덕트 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덕트의 종행비가 시험에 나왔죠. 자, 덕트의 종행비가 119에 나왔어요. 그리고 124에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128에는 예, 위에 9에는 응용이 돼 나왔어. 그래서 제가 덕트 종행비 이야기하면서 옛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심지어 내가 첫 현장을 갔다. 갔더니 뭐냐면 18개월 공사 중에서 7개월 공사 이미 끝나가지고 골자가 다 끝났더라. 그때 그린룸 설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기초 지식이 없어서 설계하는 놈도 시공하는 어떤 시공 소장도 건축이 층고가 낮은 거야. 그 건축가 층고가 낮으니까 밑에서는 이 장비가 큰 장비가 공장이나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최대 얼마 딱 정해져 있잖아. 2.3m 무조건 확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층고의 어떤 부분 딱 정해졌다. 그러면은 층고가 이 위에 반자 위에 어떤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 덕트를 옛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옛날 기억에 했지 그죠? 결국은 그 문제를
그래서 그때 유심히 들었던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어떻게 응용돼 나왔습니까? 주차장에 층고가 나오지 않는다. 주차장에 층고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덕트의 어떤 그 설계는 크기는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그 결국은 덕트의 종횡비의 어떤 문제였고 덕트 종횡비를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려 사항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한 번 나온 게 있어요. 시스템 이펙트. 이거 시스템 이펙트는 회내 전후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덕트의 상당 직경에 관계되는 그 직경만큼 얼마 거리요? 흡입구에서는 6배 이상. 뭐냐면 회를 이렇게 두는데 흡입구가 이거 토출추가 있는데 이 꺾이는 부분들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길이를 상당 길이 얼마예요? 6배. 그 다음에 상당 길이의 3배만큼 떨어진 이후에 어떤 엘보 상태로 만들어야 이 회의 어떤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뭐 핵심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거 한 번 나왔어요. 그런데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하나 돼 있어요. 여기에 덕트는 아니었지만 풍도도 뭐 덕트의 일종으로 볼 수 되는데 풍도의 청소에 대해서 나왔던 적이 있어. 제가 이거 자료 한번 옛날 줬을 거예요. 그죠? 풍도의 청소에 대한 부분들이 눈이 가요. 왜 눈이 가요? 왜 눈이 가냐면 지금 풍도의 덕트의 청소에 대한 개념이 결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큰 어떤 흐름 속에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덕트를 원래는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130, 150%를 해요. 기계 쪽에서 설계를 할 때 넉넉하게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항상 성능이 제대로 나오도록 계속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TAB잖아요. 근데 그 탭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에서 풍도가 여러 가지 먼지가 쌓였는지 이렇게 되면은 풍압이 높아지고 풍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시험이 나왔을 때는 무슨 이런 것까지 시험이 되느냐. 약간 기능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요, 한 번 나왔지만, 풍도 청소 한 번 나왔지만요, 더욱더 풍도 청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 놔야 돼요. 조금 앞서가는 건 앞서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요 부분들로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덕트를 가지고. 이제 그 시험 나왔던 것들이 한번 이렇게 봤더니.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좀 뭐냐면, 또 이게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 덕트에 대한 어떤 설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고 그 설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덕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등소법, 등압법, 정합재취득법인데 등소법, 등압법을 하면서 있잖아요. 마찰 손실 선도를 안 그려주는 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등소법, 등압법은요. 마찰 손실 선도 있잖아요. 이 부분, 이거 마찰 손실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풍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예, 풍속이죠고요. 이거 뭐예요? 덕트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마찰 손실 선두는 이 두 개는요 반드시 그려주셔야 돼. 뭐 할 때요? 등속법, 등압법은 전부 다 저걸로 구해져요. 등속법은 속도를 정해놓고 하는 부분들이고 등압법은 뭐다? 마찰 손실을 1m당 마찰 손실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그림에 안 들어가 있는 그는 진짜 빠진 거예요. 등속법, 등압법을 이야기를 할 때는 저 그림이 마찰 손실 선도라 그럽니다. 저 부분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예. 이 마찰 손실을 결정해놓고 하는 것이 뭐다? 등압법. 그 다음에요. 풍속을 결정해놓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등속법이고요. 정합재취득법 이건 또 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부분도 유념해서 봐두셔야 되고 그래서 덕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덕트 종횡비는 응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실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미래적인 어떤 부분은 잘 안 나왔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하나 이 부분 제가 자료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해둘 테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자료에 있는 거 뽑아서 저번에 한번 뭐 무슨 득트리머가 있었잖아요. 그죠? 득트리머가 뭐냐면 이게 팔랑팔랑 거리면서 뭐예요? 득트 안에 있잖아요. 팔랑팔랑 거리면서 있잖아요. 집어넣어서 뭐예요? 바람 불어내면 팔랑 거리면서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무슨 이런 게 나오냐?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덕트의 내부와 어떤 그 재현 설비를 뭐다고요? 항상 제대로 된 어떤 설비로서의 그 용량이 나오도록 준비해 놓는 거.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뒤에 방화지구입니다. 제가 이게 방화지구 뽑아낼 때요. 지금 건축법에 있고요. 건축법 제51조에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부분들은 지금 반갈로 1항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답안지에 보면 이게 뭐다고요? 건피방에 있는 건피방. 예, 건피방 제23조. 이거는 건피방 23조. 건피방. 그러니까 사실은 23조에 있는 내용을 물어본 거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건피방에 있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할 것. 이게 뭐예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원래 요거 하면 여기 정확한 답이에요. 요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방화지구의 어떤 부분들은 제가 이 그림을 넣은 게 있죠. 그죠?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방화지구의 의미도 물어봤잖아요. 방화지구의 의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방화지구 이런 것도 이게 의미를 할 때요.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어떤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건축물이 밀집되었어. 밀집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화재 발생 시 소방이 어려운,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지장지역.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화재 발생 시 폭발, 유독가스, 이 세 개는 뭐다고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원래 계획적이지 않는 거야. 계획되지 않고 그냥 되게 밀집돼 있어. 밀집돼 있어요. 밀집 지역.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소방의 지장의 지역. 그러니까 소방대 활동에 영향을,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뭐 골목도 좁고 이런 거예요. 소방대 활동이 굉장히 제한되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화재 시 폭발이나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이 세 가지의 큰 흐름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방화지구로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화 구조 훈련 재료로 기본적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건축물 간의 인접 대지적인 방화에서는 갑중 방화문으로 해야 될 것. 옛날에 이야기는 60분 플러스나 60분 방화문으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드렌치 설비를 할 것. 예. 그다음 연소가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 구조나 불륜 재료로 된 박을 방화 설비를 할 것. 그다음에 한기 구멍에 있는 불륜 재료로 된 방화 커버 또는 그물 눈이 2mm 이하인 금속망을 할 것. 요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방화지구의 개념입니다. 이 세 개가 다 될 때 되는 건가요?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아니 이런 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되면 다 지정해 해도 지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요거 이제 요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뒤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 뭐 기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감마 QH 102리터에 K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물은 이게 얼마예요? 1000입니다. 자, 이 공식일 때의 이 단위는 뭐예요? 미터 삼성의 퍼 민이죠.
이거 초죠. 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타냈을 때 물에서는 0.163 QH 이터 K로 나타냈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메타 삼성의 퍼민이죠. 왜냐하면 1000 곱하기 102 곱하기 6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건 초당이잖아요. 분당으로 바꾸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뽑아내면 이거 0.163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게 초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단위가 1000입니다. 그죠? 1000. 그리고 Q가 이것은 2.4m 분당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초당으로 바꾸게 되는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은 예. 초당으로 바꾸면 0.04가 되고, 그다음에 H가 놔두고 보고요. 102 이타에 예. 이거는 효율이 0.6이고 1.1입니다. 자, H는 기본적으로 지금 10m가 있죠. 10m 있고, 그다음 뭐요? 델타 H. 람다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 자성인데 나머지 해주시면 되는데, V는 어떻게 구합니까? Q는 AV로, V는 A분의 Q로, 4분의 파이 D 자성의 Q로 이거 구해낸 거예요. V를 구해내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죠? Q는 지금 2.4가 있잖아요. 그죠? 2.4라는 부분들. 그리고 A는 4분의 파이 D 자성. 직경이 나오죠. 그죠? 100ml에 대한 직경은 밑으로 빠지면 0.1m가 될 거고, 그렇게 이제 구해내시면 대부분 이게 지금 풀어 있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동력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실제로 뭐 펌프에 대한 부분들을 표준화된 걸 안 구해주셔도 돼. 관계없어요. 그 부분들은 그냥 계산해 내면 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들이 최근에 약간 뜨거워요. 이 문제가.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 분석 볼게요. 내화 설계에 있어서 사양 설계, 시방 설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봤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76회 나왔는데요. 내화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내화 설계에서 사양 설계, 그러니까 시방 설계 문제점. 그다음에 뭐 성능 설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게 뭐 이거 76회니까 일단 의미가 없다고 보시고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성능적 내화 설계 개념과 성능적 내화 설계. 내화 설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82에 물어봤네요. 자, 세 번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중에 벽, 기둥, 바닥보의 내화 구조 기준. 자, 이것은 내화 구조 기준이니까 원래는 이제 내화 구조 기준은 이제 벽이나 바닥에 있는 이거 적으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의미는 이런 부분이 있네요. 주요 구조부 중에서. 그다음에 벽, 기둥. 자, 이것에 대한 내화 구조 기준입니다. 자, 내화 구조 기준 92에. 자, 네 번째. 자, 지금 오늘 이제 나왔던 부분이죠. 내화 성능의 기준은 용도, 건축물의 종류, 용도, 성수, 그다음 구조에 따라서 30분에서 3시간으로 되어 있다. 자,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95회 나왔고요. 표준 온도 시간 곡선이 뭐예요? 107에 나왔어요. 그리고 표준 온도 시간 곡선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시험 기준의 차이점. 요게 108에 나왔네요. 그리고 최근에 125의 건축물 내화 설계에 있어서 시방 위주의 내화 설계에 대한 문제점과 성 위주 내화 설계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시 이렇게 나왔고,
최근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07에 108에 그러니까 107에 108에 125에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약간 이슈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좀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을 지금 요 내준 거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내준 거 보세요. 그러면 표준온도 시간 곡선은 뭐지요? 이제 표준온도 시간 곡선이 나오면 이제 그 두 개가 생각나야 돼요. 뭐예요? 그림과 공식이 생각나야 돼. 뭐다고요? 이거 약이면 뭐가요? 그림과 공식이 생각나야 돼. 그림은 이 그림이고 공식은 뭐예요? 이 부분이고요. 자, 이것을 분당 집어넣어서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적어도 있잖아요.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온도에 대한 부분들을. 자, 이거 어디에 사용됩니까? 표준온도 시간 곡선이 어디에 사용? 네, 사용되는 것들은 일단 방화 후에 하고요. 방화 후에 사용하는 거죠. 그럼 방화 구역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화문, 방화샷다, 그리고 방화電波, 그 다음에 방화구역 간통부, 또 어디요? 승강기무까지.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성능시험을 일부러 한단 말이에요. 그거 딱 알 필요가 있어요. 방화구역에 대한. 그럼 이 실험을 뭘 해요? 자, 이거 좀 또 나눠볼게요. 내화구조, 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방화구역에서는 저걸 가해가서 어떤 시험을 합니까? 이 시험을 하지. 이 실험을 하죠. 이거는 뭘 실험해요? 이거 하중 지지력 실험을 하죠.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표준온도 그리고 문제점은 뭐예요? 정해놨잖아요. 원래 표준온도 시간 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들을 수없이 실험을 해서 있잖아요. 실험을 시간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율을 찍어봤더니 이런 거더라 말이에요. 그걸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공식으로 만들어내고 그 공식을 따라서 한번 이거 그려봤더니 이런 그림이더라 말이에요. 그럼 하재가 이런 하재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하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하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지금 책에서는 일부 프레시 오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럼 대책은 뭐예요? 대책은 그러면 성능 위주의 내화 설계를 하려고 하면 뭐가 기반이 있어야 되겠어요? 기반. 그러니까요. 모든 게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열물의 크기와 양에 대해서 뭐예요? 얼마만큼 온도와 열 방출률이 나오는지를 있잖아요. 이미 다 계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베이스화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미국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다고요?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에 뭐예요? 수리 계산을 했고 미국은. 그거 가지고 뭐다고요? 이미 1986년도에 ESFR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했고. 일부가 10년 안에 돌아왔니? 우리가 20년 안에 돌아왔니? 우리가 미국과의 격차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솔직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한 50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계속 모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성능위주 내화 설계는 뭐냐? 자, 이것이 뭐다고요? 이것이 시방 위주의 내화 설계이고요. 이게 성능위주 내화설계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하나가 다 연결돼. 만약에 이것을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저걸 안 적어줄 거. 이게 안 적어주면 뭐 이게 되나요? 이게 뭐 되나요? 이것을 알아야 이게 나오는데. 이걸 물어봤어. 표준온도 시간 곡선을 물어봤어요. 그럼 표준온도 시간 곡선을 멈춰버리면 뭐예요? 아니 이제 뭐 단답형은 이제 그 뭐 그대로 적어주세요. 만약에 표준온도 시간 곡선 이걸 표준온도 시간 곡선을 물어봤어요. 논술형으로. 그 대안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문제 조건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표준온도 시간 곡선 물어봤잖아요. 뭐 단답 이 정도 단답형이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예요? 표준온도 시간 곡선의 의미, 목적, 시험 기준까지 물어봤네. 의미가 뭐다? 목적은 뭐예요? 이게 목적이야. 이걸 성능적인 어떤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결국은 이것에 대한 목적은 뭐예요? 이것에 대한 목적이지.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성능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멈출 건가? 아니잖아요. 소개를 적어 주셔야 돼요. 이것은 한 통속 안에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최근에 이거야. 뜨거워. 원래는 성능 위주 소방 설계 쪽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 근데 뭐냐면 성주 내화 설계도 이제는 자유롭지 않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표준온도 시간 곡선이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내화 구조 안에 화재를 저질러 봤더니 시간과 온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그걸 공식과 뭐다고요? 이 공식과 이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왜 한다고요? 모든 방화구역에 대한 내화 구조에 대한 성능주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한다고요? 자염성, 자율성 시험을 하고 그리고 성능이 그 기준이 만족되면 어떻게 돼요? 심성수를 내주고 그거 가지고 뭐다고요? 판매를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여기 아까 내줬던 자료 있잖아요. 한마디로 정의했잖아요. 내가 뭐 여러분들 논문 가지고 뭐 이걸 공부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뭐예요? 우리나라는 자연성만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약한 거야. 이것만 가져간 거야. 이거 안 한 거야. 그 핵심 부분들도 나중에 뭐다고요? 들어가야지. 어디에? 결론 소견에다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가 지금 뭐예요? 앞으로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電파 지금 뭐 뜨겁잖아요. 방화문도 뜨겁고요. 방화셔터 이 사실은 뭐냐면 건축 방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외국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건축 방화가 우리나라 이원화되어 있잖아. 건축 방화는 어디예요? 건축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시설은 어디예요? 소방법, 소방청에서 하는 게 되어 있잖아. 이 이원화되어 있잖아. 이것도 큰 문제야. 그리고 여기는 계속 챙기고 있고 막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는 뭐다고요? 최근에 법은 바꾸고 있는데 이걸 누구 챙길 사람이 없는 거야. 전문가도 없고. 그럼 지금 이상하잖아요. 방화문의 감정인을 갖다가 건축시공기술사 하지 않고 뭐예요? 소방기술사가 한다니까요. 왜요? 봤더니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더 잘 알더란 얘기예요. 이런 성능적인 시험을 갖다가 공부를 배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건축시공기술사가 팍 빠져버리고 그 자리를 감정인들이 법원의 감정인을 판사 대신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방기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화문에 대한 성능시험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다 가져오고 싶어요. 소방으로. 얘가 소방기술사 건축 방화위원장인데 이게 다 가져오고 싶어. 이거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우리 5%밖에 안 되죠, 그죠? 소방이 지금 그게 우리가 건축 보세요. 건축이 한 50%잖아요. 전기 한 15%, 기계 한 15%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5%, 7%밖에 안 돼요, 소방이. 이거 가져오는 순간에 뭐예요? 15% 이상 넘어갈 거예요. 방화문은 소방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아니 이 모든 거. 근데 지금 여기에 방화구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래 이 방화구에 대한 얘기요. 소방감리 결과 보고서에 제일 마지막에 이게 사인을 하도록 돼 있었어. 소방감리가. 그 현장에 계셨던 소방감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무슨 왜 이거 해? 내가 왜 책임지래? 내보고 내가 시공한 것도 아니고 건축에서 시공하고 건축에서 설계하고 건축에서 감리가 왜 내보고 책임지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소방교사의 어떤 사람들이 2년 전에 구성되고 나서 딱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나는 뭘 하려고 했냐면 우리 업용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물 건너가 버렸네. 그거 빠졌네. 그러니까 소방감리 결과 보고서 이 방화구에 대한 부분 빠졌다고요. 안 해도 돼. 이게 뭐냐면 책임이 없으면요. 권한도 빠지는 거야. 근데 계속 지금 보통 책임을 잘 안 질라 하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책임 잘 안 질라 하면 이제 업무 다 자기 책임이 없는데 무슨 권한이 주어지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혼화되어 있는 것도 큰 그림에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혼화되어 있으니 잘 챙겨지지가 않는 거야. 얼마나 중요해요. 화재가 사실은 우리가 액티브도 중요하지만요. 패시브적인 부분, 수동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화염에 대한 부분은. 뭐 어쨌든 부분들인데 좀 멀리 갔는데 요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그림에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방화문에 대한 이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방화샷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걸 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들을 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거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이것이 방화문은 차열 방화문 어디 보면 돼요? 대피공원에만 들어가 있잖아. 이건 차열 방화문 아예 없어. 방화 댐퍼도 없어요. 방화구의 간통부가 더 강해. 여기는 자율성도 있지만요. 자율성도 있지만 자율성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예요? 180K. 180도씨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차력에 자율성이 있고요. 다른 건 자율성이 없어. 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표정도 시간 보시니 그냥 단순하게 이 어떤 내가 성능적인 어떤 내화 설계에서 가져왔지만 사실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대, 방화구, 간통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내화 구조까지. 그럼 표준온도 시간 구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저것을 잘 활용하면 뭐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물어볼 때, 이거 물어볼 때, 이거 물어볼 때, 이거 엄청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는 것도 가능해져. 어떻게 앞으로 그 부분들을 논술해 갈 것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물어보면 뭐 성능적인 내화 설계 아니면 이것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요거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되겠고. 자, 소방용. 자, 사실은 이쪽에 지금 약간 소외되어 있죠. 이 문제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동 전류를 제한한다. 기동할 때, 전동기 기동 시에 기동 전류를 제한한다. 그래서 사실은 직입 기동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직입 기동은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여기에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기동 방식, 성전시 이런 건 좀 좋은 거예요. 아니, 하려고 봤더니 뭐냐면, 봐요. 아까 리액트 기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리액트 기동을 해서 전류는 줄였어. 데미지는 주진 않았어. 이게 뭐예요? 펌프가 기동할 때 그 몇 초 동안은 뭐다고요? 원래 전격 전류의 6배 내지 7배가 흐르더라. 그 6배, 7배의 전류 때문에 뭐다고요? 데미지를 주더라. 솔로에 데미지를 주고, 차단기에 데미지를 주고, 뭐 설비에 데미지를 주더라. 그죠? 자, 이 데미지를 주는데 그러면은 기동 전류 줄이고 싶어. 리액트 기동을 하든 뭐 저항 기동을 하든. 그러면 전압 변동도 투처럼 떨어지는 거지. 내가 380V 줬는데 뭐예요? 리액트 기동을 거쳐서 부하에 가면 어떻게 돼? 전압도 떨어지는 거지. 전압이 떨어지는 건 안 좋은 거잖아. 그거 당연히 감안해야 되는 거야.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기동법을 쓰긴 쓰는데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전압 변동이 되는 부분들은 감안해야 되지. 일단 그렇게 계속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동 전류를 줄이는 대신은 뭐 줄이면 어떻게 돼요? 부하 토크도 떨어져. 부하 토크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일단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일단 넣으면 힘은 강하고 속도는 줄어들지.
2단 넣으면 뭐 어떻게 돼요? 토크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속도가 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기동할 때는 뭐예요? 토크 커야 되는데 토크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 토크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되더라. 그리고 처음에 Y델타 기동할 때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 시간전이 그 부분이 크면요. 또 데미지를 줘요. 자, 이것은 뭐냐면 기동 방식 선언 시 고려 사항은요. 여러분들이 10점 정도 이상을 받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그거 두 번째 이제 기동법이 있고, 자, 기동법이 있는데 기동법은 이제 전자압 기동 빼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우리 저항 기동법 없는데 저항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그 다음에 세 번째 Y델타 기동법, 그 다음 네 번째 기동 보상기법. 지금 여기 없지만 원래는 또 뭐야? 근선형 유도 전동 기동법이 있어요. 예, 거기까지 이제 봐두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것도 내가 넣어놨잖아요. 뭐냐면 기동 방식이요. 기동인데 기동 기동 방식 선정식으로 기동 방식 첫째 선정시 고려사항이야. 그다음 두 번째 기동법이야. 기동법은요 농형이 있고 그다음에요 건선형이 있어요. 그리고 농형은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Y델타 기동이 있어. 여러분들 보세요. 현장에서는 거의 무슨 방식을 써요? 이거 직입 기동은 의미가 없잖아요. 현장은 직입 기동하고 Y델타 기동밖에 없어. 당연히 이거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물론 인버터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거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원래 시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수십 종이 된단 말이에요. 가장 간략한 거 하나 뭐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좀 전기 쪽에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 시퀀서까지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지금 한 번 나왔잖아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116회 나왔어요. 약간 좀 수치력으로 계산 문제를 물어봤어요. 3분의 1이 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물어봤는데 요거 3분의 1로 되는 요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기사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화성이 책에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뭐 공화성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쓰잖아요. 그 공화성이 채도 뭐예요? I 델타분의 IY를 3분의 1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거 운전하고 이게 기동할 때입니다. 이게 운전할 때보다 기동 전류가 뭐야?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직입기동은 6배 내지 직입기동할 때는 전격 전류의 6 내지 7배의 전류가 흘러서 데미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Y델타를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왜 Y델타 많이 쓰니까. 근데 Y델타밖에 없어. 저보다 나머지는 특수한 거예요. 기동보상기법 특수한 거고요. 즉 큰 데 쓰는 거죠. 발전소나 있는 데들. 건성 유전기도 특수한 데 쓰는 건데 현장에 Y델타밖에 없기 때문에 Y델타만 계속 집중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걱정이 되네. 제가 이거 설명하면 벌써 1시간 흘릴 뻔하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알려면 뭐예요? 델타 건선과 Y 건선에 대한 성간전압, 성간전류. 그 다음 뭐예요? 상전압과 상전류. 이것의 성간전압과 상전류. 이거 알아야 되니까. 그거도 풀어야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 다음에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좀 시간이 되면 시간 마치고 비잖아요. 물어보시면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자, 그렇게 해서 정력 운전은 이제 정력 운전 저번에 이제 터널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터널에서 정력 운전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력 운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시퀀스에 있는 이야기들이라 자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가 해가지고 한 거죠. 기동 전류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동 방법, 기동 보상기, 리액터, 스타델터, 또 인버터 이런 거 더 그대로 근선형 유도 전동기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전에 나오고 말았죠. 자, BIM 보세요. BIM 96회 나왔어요. 지금 좀 반드시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건축물의 귀의 설계, 시공, 유지 단계. 이거 BIM은
뭐예요? 3D 설계예요. 3D 설계니까 뭐냐면 정확한 산출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 2D에서 있잖아요. 2D. 이런 어떤 평면에서는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간 거는 알 수 있어도 이렇게 간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3D로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3D로 가능하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요. 물량 산출이 가능하죠. 그리고 시공 설계가 완벽에 가까워져요. 이 2D보다는. 완벽에 가까워지니까 사실 설계가 중요성이 뭐예요? 저는 시공은 기능이라 봅니다. 설계도 보고 그 설계도를 그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설계에서 잘못되면 뭐 시공 그 뒤에 바꾸면 훨씬 더 비용이 많아지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3D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건축물 기획 단계부터 해가지고 설계, 시공하고 유지 보수해가지고 건축물 무너질 때까지 뭐요? 딱 갖다 대면 그 위에 있잖아요. 이게 딱 갖다 대면 마우스 갖다 대면 뭐요? 나와요. 이력이 나와. 이게 언제 어떤 회사의 제품에 어떤 배관, 규격을 어떤 거, 그 설비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와요. 어떤 규격에 어떤 회사 제품에 언제 설치됐고 언제 바꿨고 이런 것들 다 이력이 다 나와요. 예. 그러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그 이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보죠, 결국은. 그리고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빌딩이라는 부분들은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 단계의 전 생애 주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그 생애 주기에 또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 모델링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디자인 모델이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빠른 시공도 가능하고요. 품질 향상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데도 훨씬 편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약간 추상적인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잘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연소 열 효율과 열 효율, 완전 연소되는 열량분의 실제 연소되는 양. 이 연소 효율이고요. 열 효율은 흡수 열량분의 외부 작업에 필요한 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 뒤에 준비 작동 시가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시스템이 이것은 우리가 계속 찍었던 부분들이고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자 이게 더블 싱글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블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난 있잖아요. 이것은 감지기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이는 뭐냐면 감지기와 뭐요? 헤드 해가지고 되잖아요. 이는 감지기나 헤드. 그림 좀 그려주세요. 감지기 밸브, 감지기 밸브, 밸브 오픈. 이건 뭐예요? 감지기 헤드, 밸브 오픈. 그 다음에 감지기나 밸브 또는 밸브 오픈.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해주는데, 자 헤드하고 관계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헤드는 헤드 관계되는 부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밸브의 2차 측부터 해가지고 헤드까지가 뭐다고요? 감지를 해야 되잖아. 헤드가 터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일 때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자, 이 밸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헤드까지가 뭐예요? 여기는 대기압이잖아. 일반 기압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가 그렇지. 요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 압력에 대한 부분을 감지를 해서 수신기도 신호를 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여기만 되어 있잖아요. 0.5바 이상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이것도 0.5바 이상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빠져 있잖아요. 하나 더 0.5바 이상으로 이 2차 측을 뭐다고요? 이놈도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0.5바 이상으로 압력을 유지하도록 해서 화재가 나면 감지기가 신호 주는 것뿐만 아니라 헤더가 동작해서 압력이 저하되는 부분들을 수신기가 검출할 수 있도록 해서 두 가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그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그죠? 여기에 이놈만 30%의 설계 면적을 할증했죠. 이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예요? 시간 지연이잖아. 우리가 이제 이걸 뭉턱거려서 뭐예요?
준비 작동식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적인 사항 해가지고 하면 이걸 넣어줍니다. 그죠? 뭉텅그려서 얘기할 때는. 근데 실제로 좀 더 들어가 보면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시간 지연이 문제니까 이게 문제니까 이 두 개보다는 뭐다고요? 하재가 이렇게 될 때 두 개보다는 더블이 뭐다고요? 여기 늦게 동작한단 말이에요. 30% 할증한다는 그 말은 뭐다고요? 화재가 더 커져 있을 때 어, 소화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30% 할증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 수원이 면적에 대한 수원에 대한 필요는 하다 얘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수원을 결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면적 곱하기 뭐다고요? 살수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서 이제 그 영역에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렇잖아요. 그죠? 이 면적을 30% 할증해 준다는 뜻은 뭐다고요? 물의 양을 더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화재가 더 성장했을 거라고 보고 물의 양을 더 확보해서 더 뿌려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씩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다. 지금 이거 보세요. 91에 나왔어요. 그리고 96회 나왔어요. 98에 나왔어요. 그리고 105회 나왔어요. 그리고 112회 나왔어요. 자, 여기에 인터록 방식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제한 사항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인터록 방식 이렇게 물어봤다 그죠? 그리고 국내 기준과 차이점 물어봤습니다. 국내 기준은 뭐다고요? 이것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것과 비교 차이점 얘기하시면 되고, 세 번째 물어본 게 뭐예요? 설비 요건에 대해 물어봤다 그죠? 이게 뭐예요? 설비 요건이 뭐예요? 제한 사항이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뭐예요? 설치 기준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설치 기준, 제한 사항, 설비 요건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거죠. 30% 할증을 할 것, 그다음에 2차 측 배관의 내용적인 어떤 한계를 둘 것,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설비 요건, 그리고 제한 사항,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적으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시자고요. 계속 헷갈리니까 뭘 적어줘야 될지. 자, 연소의 3요소 중에 산소의 결핍으로 인한 연소의 이상 현상입니다. 자, 불완전 연소. 이제 공부가 아직까지 좀 부족해서 막 다르게 적으신 분도 계셔요. 연소의 3요소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던 분들인데, 불완전 연소, LOT, 백파이어, 요거 준비해 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할로겐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독성에 대한 자, 독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독성이 나오면. 자, 사실은 가스계에서죠. 독성은 수계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뭘 하라? 일단은 독성이 나오면 뭐예요? 미국은 소화약제를 개발하면 그 뒤에 뭐예요? 환경청에 독성과 환경성을 검토를 하더라. 독성과 뭐예요? 환경성을 오존층 파괴와 그다음 뭐다고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다고요? 소화약제의 소화 성능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UL 인정, FM 인정 이런 받는 거죠. 그죠? EPL 환경청으로 갔다가 거기서 일단 받고 나면 뭐다고요? UL 인정, FM 인정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해두고 있더라. 자, 독성에 나왔던 부분이, 자, 첫 번째, 요거는 공통이라 항상 적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자, LD50, LC50, 그죠? 흡입시험, 그 다음 경구 투입시험, 50%가 사망할 수 있는 농도, 이런 것들이고요. 요것이 언제 나오면 92에 나왔고요. 92에 시험에 나왔고, 세 번째, TLV요. 허용 한계 농도죠. 허용 한계 농도는, TWA. STEC, 그 다음에 C 세 가지가 있고, 요것은 언제 나왔어요? 88에 103회가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로아엘, 그 다음에 로아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로아엘은 언제 나왔냐면, 96회와 99회 시험에 나왔고요.
자, 이 노아엘하고 관계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예요? 요 핵심적인 부분들이 PB, PK이고요. 이 PB, PK는 언제 나오냐면 80회. 이게 아니고요. 요것은 PB, PK는 96회, 99회 안 나왔고요. 요 부분들은 80회, 87회, 118에 나왔어요. 자, 걔한테서 가스를 노출시켜서 심장 민감도가 심장이 발작하든지 심장이 멈추든지 아니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분도 다 모니터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가스에 노출시켜 놓고 뭐라고요? 심장이 민감도가 발생하는 할 때 그때의 피를 뽑아서 있잖아요. 할로겐 화합물들이 얼마만큼 농도가 있는지를 뽑아 본 거죠. 피 1리터당 뭐예요? 얼마만큼 되느냐. 거기에 할론 농도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요? 그게 동맥혈 농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때 가스의 소화약제가 몇 프로 들어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뭐다고요? 개에서 소화약제를 노출시켰을 때 심장 민감도가 발생한다. 발생할 때 그때 뭐예요? 피를 뽑아요. 몇 밀리그램에 몇 리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피 몇 리터 안에 1리터 안에 뭐예요? 얼마만큼의 할론계의 농도가 들어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때까지의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할 때 노아엘 실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엘 실험은 농도를 0%부터 1%, 2%, 3% 늘려가면서 뭐다고요? 심장 민감도가 발생하겠죠?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0%부터 1%, 2%, 3% 쭉 늘어갑니다. 만약 10%에서 심장 민감도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9%가 뭐예요? 노아열이죠. 그래서 농도를 증가시켜 갈 때 심장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농도이고 이것이 이제 노아열이고 농도를 감소시켜 갈 때 심장 민감도가 발생하는 최소 농도. 그러니까 어떤 심장 민감도 발생하는 그 부분이 있겠죠, 그죠? 안 하는 부분은 있겠지. 안 하는 그 부분 바로 위에 단계가 뭐다고요? 노아엘입니다. 그래서 노아엘은 농도를 감소시켜 갈 때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최소 농도. 이것은 농도를 증가시켜 갈 때 심장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농도이고 이게 사촌이 나와버렸잖아요. 뭐예요? N1L과 LEL. 이것은 할론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뭐다고요? 질식하고 관련된 CO2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의미는 똑같은 거죠. 농도를 증가시킬 때 질식에 의한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농도. 이것은 농도를 감소시켜 갈 때 질식의 현상이 일어나는 최소 농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모든 기준들이 뭐예요? 노아엘 이하로 유지할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노아엘이 밑에 있고 로아엘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 기준에 맞추도록 돼 있죠. 법은. 근데 이제 PBPK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기준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됐죠. 그러면 PBPK는 뭐냐? 여기는 개한테서 실험을 했잖아요. 그죠? 개한테서 실험했던 어떤 데이터를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를 뭐예요? 농도와 시간 개념의 관점을 집어넣은 것이 PBPK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5분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5분 이내지만 시간이 늘어나면서 뭐요? 농도도 줄어들어요. 이 두 개가 연동되어 있어요.
무조건 5분 이내에 됩니다. 시간은 무조건 5분 이내여야 되고요. 그리고 뭐냐면 농도는 증가하면 시간은 뭐요? 줄어들어요. 농도는 줄어들면 뭐요? 시간은 늘어나요. 연동관계 있어요. 연동관계.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뽑아서 드릴 건데 어떻든 뭐냐면 무조건 5분 이내여야 되고요. 5분 이내에 되고 농도와 시간이 그렇겠죠. 농도가 높으면 당연히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동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늘어나면 시간은 짧은 시간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거고 만약에 농도가 작으면 뭐라고요? 법적으로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다음에 한번 내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들이 지금 96회, 99회 나왔잖아요. PBPK 봐두셔야 되고요. PBPK 들어올 때 뭐다고요? 이놈과 이놈은 뭐라고요? 연동관계가 있는 거야. PBPK 물어볼 때는 노아엘, 그리고 저 소화액체 개발이 된 부분 나와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예, ERPG라서 한번 나왔고 최근에 독성 지수 128에 나왔고 하버의 법칙 124에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뭐라 할까요? 그 이제 개별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두세 번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거 뭐 한 번 나왔지만 좀 중요한 부분 이거 2번 나왔고 이거 3번 나왔고 이거 2번 나왔잖아요. 나왔지만 지금 한 번 나왔던 게 ERPG. 사실 ERPG는 미리 조금 예상을 했죠. 왜냐면 ERPG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책에. ERPG 가지고 뭐 등급을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고 예. 두 번째 하버의 법칙. 그 다음에 뭐냐면 독성지수. 이런 것들은 최근에 한 번이 나왔어요. 다음에 독성지수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한 번씩 나왔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가스계의 독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하재 조사에서 하재 패턴 이것은 다음에 한번 요거 한번 다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한번 이거 정리 싹 한번 해 줄게요. 이제 출제된 거 가지고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줄 거고. 자, 도넛 패턴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에 뭐예요? 기름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중간에가 제일 온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거는 제일 온도가 높아. 온도가 되니까 뭐예요? 기화가 증발이 빨리 돼. 기화가 많아지니까 뭐예요? 기화에 따른 잡열이 발생해. 기화를 잡열이 오히려 냉각이 되고요. 자, 그 부분들이 뭐예요? 오히려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넛 패턴이 이것이 안 들어가면 뭘 넣어야 되는가요? 안 들어가신 분이 있는 거야. 항상 뭐냐면 그 핵심적인 부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도넛 패턴이 뭐예요? 기름 액체 화재인데 그 액체 화재가 뭐다고요? 제일 중간에 계속 굉장히 높은 고열이더라. 그게 이제 증발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화되면서 액체가 기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냉각이 돼요. 증발 잡열에 의해서 냉각이 되면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도넛 형태의 화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화재 패턴 생성 메커니즘 넣어줘도 되고요. 액체 화재의 특성을 넣어줘도 좋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액체 화재의 특성을 넣어주신 분도 있고,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국가 화재 기준인데 감지기는 20m 이상은 뭐다고요? 설치 제외 장소에 들어갑니다. 20m 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고요? 불꽃 감지기와 하나는 광역식 감지기 중에서 분리형이면서 공기흡입형, 분리형이나 공기흡입형 중에서 뭐다고요?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20m 이상이 가능하더라. 자, 적용 장소. 자, 아날로그 동작 특성을 물어봤는데 이 그림이 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날로그 동작 특성을 물어봤는데 이 그림 들어가고 한 줄 적으면 끝날 거였잖아요. 막 주구장창 글로 막 적으신 분들이 계셔. 그리고 밑에 지금 아날로그 감지 시공 방법은 뭐예요?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야? 다 내열 배선으로 해야 돼. 그건 기본이야. 일반 배선이든 뭐든요. 근데 뭐예요? 사폐 배선하고 트위스트 페어. 이 핵심이 그거잖아. 아날로그 뭐예요? 감지기 시공 방법은 뭐다고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뭐였어요? 꼬았다. 그 다음 뭐예요? 차폐됐다. 접지했다.
그래서 사폐선하고 트위스트에 대한 부분들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다음 내열 비수는 똑같고 일반 감지기와. 자, 아날로그 감지기 뒤에 하나의 감지기 하나의 회로야. 근데 이 600제곱미터마다 있잖아. 하나의 회로와야 하나의 회로가 예. 하나의 경계구역이 하나의 회로입니다. 일반 감지기는 그죠? 그리고 비하지부 방지 기능이 아날로그 감지기 많아요. 자기 보상 기능, 그다음 진단 기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하제부에 대한 어떤 방지 기능들이 있더라. 근데 일반 감지기는 축적 기능이 있죠. 축적 기능하고 A/B 교차 회로를 가지고 비하지부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용어 출력 내력, 출력 저항, 접지 저항, 조도 희도인데 조도 희도 할 때 저번에 뭐예요? 강속, 강도, 조도, 희도, 강속 발선도 좀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넘어갈게요. 자, 경유를 연유로 하는 100제곱미터마다 이게 돼. 자, 이거 뭐 공식 알면 되는 부분들이고 다행히 K1도 그렇고 K2도 주어졌고요. 자, 이게 할로겐 화합물들은 뭐예요? 할로겐 화합물들은 뭐예요? 액체를 보관하잖아요. 킬로그램으로 되고요. 그리고 뒤에 불활성제들은 뭐예요? 지금 요거는 뭐예요? 메타 삼성의 퍼 메타 삼성이죠. 이게 뭐예요? 요거는 요 체적 안에서의 어떤 약질량이잖아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에 들어가는 약질량이잖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것은 기체니까, 기체로 하니까 원래 제곱미터에 나타내는 거죠. 기체의 어떤 부피 개념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뭘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공간의 체적을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면서 결국은 메타 삼성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적은 사람이 있어. 안 적은 사람들 쓰면 되기는 되는데 안 적은 사람들은 무슨 녹으로 해야 돼요? 자연 녹으로 해야 돼요. 이게 이전 상호산 적은 거니까 이는 상연 녹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순서 이 빠른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뭐예요? 자연 녹으로 해야 돼요. 그럼 똑같이 늘어 나오는데 이게요. 차별받아 가지고 가끔 매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여기에 뭐 여러분들 뭐 내가 잘 봐주겠지 이런 게 절대 없어요. 어떤 안 좋은 거 이렇게 집어내기 바쁜데요. 그 눈에 팍 띄어가지고 괜히 있잖아요. 이쯤 상호서 빠져 잘 모르네.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점수 잡기 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K1, K2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거 S1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S 이거 비체적 있잖아요. K1 플러스 K2T. 이거 뭐예요? 이거 예, 아바가드로의 법칙에서 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자량분의 뭐다고요? 22.4리터에서 비체적 개념이고 이거는 뭐냐? 이거 아보가드로에서 나온 비체적 개념이고 이거는 뭐예요? 샤라의 법칙에서 나온 예, 비체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도씩 높아질 때마다 부피가 얼마예요? 273분의 1씩 높아지죠. 부피가.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샤라의 법칙을 적용한 뭐다고요? 비체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비체적 K1, 선형상수가 뭔 개념인지도 물어볼 수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청수와의 구비조건 뭐다고요? 소독한 물 안경. 하시면 돼요. 소독한 물 안경. 자, 문제 4번이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이게 왜냐면 왜 여닫이 문이냐. 지금 이게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얘기인지. 지금 이런 문제라면 이 민은 엄청 생기죠. 보세요. 여기 문이 커. 여기 문이 작아. 그리고 이건 뭐예요? 쌍여닫이 문. 이거는 왜 여닫이 문.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C는요, L분의 1KI. 이거 배터리 구하는 문제잖아요. 이 K 값도 뭐예요? 안 주어져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K를 갖다 1.2로 둠 해가지고 풀어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민원 엄청 생길 겁니다. 이게 쌍여닫이 문제고, 좀 크다고 쌍여닫이 문인가?
이제 그렇게 판단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뭘 구하는 문제가? 이 A를 구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두셔야 돼. 또 나올 겁니다. 이거 뒤에 나왔죠? 이 문제가 A를 구하는 문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Q 0.827 A 루트 P 구하는 거 이것도 있잖아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저 두 문제는 분명히 나올 거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면접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민원이 되는 소지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디지털 비디오 연기 감리기. 디지털 비디오 연기 한 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비디오 여러분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지금 5개에 대한 어떤 화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화재 감지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죠. 고민들이 많잖아요. 마땅한 게 없는 거야. 그 고민들을 이 5개 감지기 뭐 고양시 조유사 화재라든지 아니면 산불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뭐예요? 문화재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 기술력이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도 있잖아요. 이 기술력은 이러한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를 따내는 기술력은 대단해요. 이 이미지를 따내는 기술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차 관제 설비예요. 주차 관제 설비 이런 것도 뭐 아무것도 사실 이 정도의 어떤 실력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 넣어주는 게 좋아요. 전처리 단계. 그 다음 뭐다고요? 영상 분할 단계. 그 다음 뭐예요? 인식 단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핵심이 뭐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자,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카메라로 뭐예요? 방범에 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모니터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 방범이잖아요. 이건 뭐다고요? 자, 이것을 지금 이 설비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 설비를 거쳐서 뭐예요? 수신기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들어오는 영상 신호는 화재에 대한 영상 신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이미지에 다른 어떤 이미지도 있는 거지. 이 입장에서 뭐예요? 화재에 대한 영상만 필요하잖아. 그러면 다른 이미지는 뭐예요? 그런 이놈 입장에서는 잡음이지. 이놈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놈이 잡음이지.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잡음을 제거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신호가 들어오는 부분 내가 필요한 신호만 뭐예요? 뽑아내고 나머지 신호는 뭐예요? 잡음 처리를 하는 거야. 필터 해가지고 필터. 핵심은 필터야. 자, 그리고 영상 분할 당기는 게 뭐냐면 P타일 개념이에요. P타일. 자, P타일 보세요. 여기에 화재가 이렇게 났어. 요 이미지를 떠내. 여러분들 차량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여기 번호판을 뭐예요? 이미지를 따내잖아. 뭐요? 5, 4 이렇게 이미지를 따내지. 주차 관제를 할 때. 이런 이미지를 따낸단 말이에요. 자, 화재에 대한 어떤 연기라든지 화염에 대한 이미지를 따내는 거야. 그리고 뭐다고요? 여기에 컴퓨터에는 뭐가 있어요? 요 자체에 있는 컴퓨터에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이 화재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밑에 데이터베이스 딱 깔려 있어요. 몇천 장, 몇만 장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화재에 따른 연기나 화염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수도 없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떠왔던 이 부분하고 인식을 같이 해요. 야, 이거 화재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식 단계야. 그래서 매칭이 되면 뭐예요? 추적하고 뭐예요? 화재로 이렇게 정보가 날아가는 거죠. 예.
그런 기술력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전기 화재가 발생했어. 전기 다 타버렸단 말이야. 보니까 전기 화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뭉턱거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도체가 이렇게 돼 있어. 요걸 사진을 딱 찍잖아요. 요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 딱 찍잖아. 이게 무슨 흔적이 나와요? 단락흔이냐, 용융흔이냐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럼 이건 왜요? 화재 조사를 했던 국가수에서 뭐다고요? 수도 없이 화재에 대해서 사진 찍었던 거야. 이거 찍으면 뭐예요? 용융흔이다, 용융흔이다, 용융흔이다. 용융흔 저기 쭉 있잖아. 그러면 그걸 딱 찍자 뭐예요? 우리가 가고 똑같잖아. 우리 지금 이렇게 풀잎 딱 찍어내면 뭐예요? 그 풀잎에 대한 꽃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 다 이게 이런 거거든. 어떤 말씀이 알겠죠, 그죠? 꽃을 딱 찍으면 뭐예요? 그 꽃이 무슨 꽃이라는 거 나온다니까. 식물 딱 찍으면 그 식물이 뭐가 나온다니까. 그는 수도 없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기 저장이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깔려 있고 그걸 영상 분할해서 이걸 떠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인식시키면 뭐예요? 이게 수도 없이 몇 천 단, 몇만 장의 어떤 이게 있고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야. 화재이다, 화재 아니다. 화재이면 뭐예요? 송출하는 거지. 근데 요런 부분들을 적어주세요. 지금 이제 이건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왔지만 지금의 의미에서 감지기가 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지기가 건축물 내부에 있지 건축물 외부에 있는 게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래도 불꽃 감지기 두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불꽃 감지기는 아예 자율성 감지기, 아예 투지 그냥 오동작이야. 자율성 감지기는 단지 이제 적외선 감지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도 비용도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또 이런데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굉장히 먼 지역까지도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한번 냈던 부분들이고. 자, 이산화탄소의 상태도인데 쭉 보시면 이게 저장 및 방산 시 이상 현상이요.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하나 뭐예요? 첫째, 방사 시 저온 손상이야. 저온 손상, 사람은 뭐예요? 동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떤 설비는 뭐예요? 설비는 동작이 안 돼. 자, 두 번째는 운무 현상이야. 운무 현상이 뭐예요? 피난이 어려워. 소화 활동이 어려워. 자, 세 번째. 자, 베이퍼 딜레이 타임이 있죠. 뭐냐면 CO2가 있잖아요. 액체로 되어 있다가 기체화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면서 오다고요. 원래는 자, 이 배관이 흘러갈 때 있잖아요. 액체가 마찰이 손실이 크겠어요? 기체가 마찰 손실이 크겠어요? 액체가 마찰 손실이 커. 똑같은 부피에서는. 근데 뭐냐면 이 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체화 되면서 흘러가잖아. 액체가 기체화되면 뭐예요? 이 부피가 이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그게 마찰 손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기화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배관에 오히려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건 베이퍼 딜레이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까지도 적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사시 이상 현상에 대한 부분들, 운무 현상, 저온 손상, 그다음에 베이퍼 딜레이 타임 이런 것도 지금 얘기는 없지만 적어 주셔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